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마정수입니다. 관광 얘기도 좀 많이 보이고요.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동료들도 보이고, 오늘 너무 좀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기대했는데, 진짜 어려운 시국에 와주신 것 같아요. 원래 이 3개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2개가 허가가 안 났고, 이것만 딱 허가가 났는데, 오늘 어렵게 오신 만큼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진짜 아주 꿀같은 정보들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선분들끼리도 정보 공유가 잘 됐으면은 그게 제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이 좋게도 지금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롯데에서 근무를 한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절반 10년 정도를 SCM 부문장과 물류 담당 임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집행을 할 수가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부분을 충분히 소개해 드리면서, 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겸임 교수죠. 산업현장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해볼까요? 아침 오시느라고 좀 피곤하셨을 텐데, 자, 여기 지금 신발이 보이시죠? 운동화가 보일 텐데, 자, 이 운동화가 무슨 색깔로 보이시나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운동화가 나는 회색 민트로 보인다. 손 들어보십시오. 회색이다, 회색. 회색 운동화가 보인다. 오시십니까? 이 바탕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시는 분, 요거.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 보네. 핑크로 보인다. 와,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사실 이 신발은 보시는 대로 핑크가 맞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회색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40% 나오고 그 다음에 핑크라고 하는 분들이 한 60%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부 다 핑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 운동화가 완벽하게 회색으로 보여요. 회색에 민트색 줄무늬거든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회색 줄무늬, 회색 바탕에 민트색 줄무늬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분홍색, 핑크색이죠. 핑크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로 보일 거예요. 아마 이거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눈이 다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이거를 회색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저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예전에는 또 이런 드레스도 유행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이 드레스가 금색하고 흰색으로 보여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게 파랑하고 검정으로 보일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저희가 생명이나 색약이 아니라 똑같은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추세포에서 이런 시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저거를 그렇게 읽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뇌로 보는데 뇌세포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금색하고 흰색으로 보이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파란 검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모두 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특히 관리자로 갈수록 더 경력이 올라갈수록 그게 굳어지더라고요. 관성에 젖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못 보게 돼버리면은 그 순간에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 한번 내려놓고 한번 이제 뒤돌아보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잠깐 소개드렸지만 제가 운 좋게도 저는 처음에는 유통업체, 대기업 유통업체에 들어오면서 바이오 하면 좋을 줄 알았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바이오로 출발했거든요. 바이오로 출발을 해서 몇 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에 가서 점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SV팀도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SCM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을 갖다 경험하고 SCM으로 오니까 IT가 더 쉽더라고요. IT 쪽 전공은 아니지만 현장 관점에서 IT를 개발했던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CM 역할을 오래 하면서 물류가 이제 그 안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10년, 특히 마지막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롯데 마트만 하더라도 매출이 7조짜리 회사니까 연매출 7조인 회사가 드물잖아요. 연매출 7조에 해당하는 물류를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국내 최대가 아니라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우산센터라든지 김해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에는 첨단 물류센터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유통업체들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투자 많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유통업체들이 이 물류에는 굉장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성 프레시센터라는 가공센터를 만들었고 또 여기에 센트럴 프리먼 센터라는 김포에 보시면은 네오센터하고 똑같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비용을 다 합치면은 한 5천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투자한 금액만 하더라도 집행한 금액만 하더라도 2천억이 됩니다.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참고로 이게 마지막에 2개를 오픈했던 오산 신성 프레시센터 진평에 있는 프레시센터입니다. 잠깐 소리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물류센터가 단순하게 물류만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센터였다 그러면은 이제 좀 바뀌었죠, 상황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물류센터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자동화도 들어가고 CA라 그러죠.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라는 이러한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 버려요.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최근에는 새벽 배송이라든지 신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데 물류는 여전히 콜드체인이 깨져 있어요. 그 깨져 있는 콜드체인을 잇기 위해서 센터에서 이런 장비를 다는 거예요. 저게 어마어마한 설비입니다. 저거 하나 짓는데 한 동당 뭐 몇 억씩 들어가니까 저걸 갖다가 8개, 9개 지으려면은 저런 CA 센터 하나만으로도 진짜 한 7, 80억, 100억대가 넘어가 버려요. 냉동 창고 하나, 냉동이 아니죠. 그 딱 따지면은.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산소의 농도를 조합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물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배추가 보통 1분에 60번 정도 숨을 쉬거든요. 배추도 살아있습니다. 60번 숨을 쉬는 거를 저렇게 기절을 시켜요. 질소로 기절을 시켜가지고 1분에 2번에서 3번만 숨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인위적으로. 그러면 그 배추가 평균적으로 한 보름밖에 보관 못하는 것들을 한 3개월까지도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저 CH 창고에다 집어넣으면은 한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한데, 물론 뭐 저장 사과는 많이 있겠지만 먹어보시면 푸석푸석하고 수분이 빠져서 맛이 없지 않습니까? 저 CA 센터에 들어간 사과들은 6개월이나 1년 지나도 처음 들어갔을 때랑 맛이 똑같아요. 수분도 많고 당부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품질이 더 좋아지거나 유지할 수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생겼었어요, CA 창고가. 그래서 저걸 어떻게 썼냐 하면은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끝나고 나면은 상추값이 항상 100g에 990원 하던 게 100g에 2,990원으로 올라가요.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상추를 미리 몇 톤을 사가지고 쟁여놓다가 태풍 지나간 다음에 그거를 한 3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했으니까요. 품목마다 달라요, 보관 일자가. 그래서 남들이 2,990원에 팔았을 때 그거를 1,000원에 팔아가지고 고객들을 락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쓰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품들, 작황이 안 좋은 상품들을 제때 보관해놨다가 비쌀 때 팔면은 저게 바로 펀드 매니저 같이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 센터는 그런 식으로 각각 품목별로 매니저들이 있게 운영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로벌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좀 고가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대기업 유통이니까 가능하죠. 이미 2018년도에 저렇게 파레타이저라든지 뒷파레차라든지 DPS 같은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저 시스템이 있는 게 이마트와 그 다음에 하나로, 그 다음에 우리 롯데 세 군데 정도가 아마 대기업 유통에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마 롯데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고, 제가 작년에 이마트 컨설팅도 해봤지만 롯데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가장 첨단 설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고품질의 그런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축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화한다거나 포장을 뭔가 MLP 포장을 해가지고 뭐 유통기간을 2배, 3배로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물류센터가 단순한 물류센터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뭐 피코크라든지 노브랜드라든지 물류센터만의 브랜드 로얄티를 높이기 위한,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 물류 대표적이라 보신다 그러면 아마 이 센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롯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 온라인 몰 센터입니다. 속도 조정이 안 되나.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김포 네오센터 바로 옆에 있어요. 김포 바로 네오센터 바로 옆에 있고, 모든 게 다 첨단 자동화 설비로 이루어져 있죠. 8,920평 정도니까는 사실 대형 센터죠. 9,000평 정도 되는 대형 연면적을 갖고 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GTP라고 해서 굿투퍼슨, 사람이 상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상품이 사람한테 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 롯데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세요. 고객의 생활이 바뀌면 쇼핑의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쇼핑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해드리는 롯데 옴니채널의 고객 중심 쇼핑 서비스. 이제
최첨단 전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 쇼핑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 실현으로 대한민국 쇼핑 문화를 선도해온 롯데마트가 쇼핑과 유통문화 혁신을 통해 더 큰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최고의 상품을 약속된 시간, 꼭 필요한 시간에 안심 배송해드리는 쇼핑 혁신.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결품 제로, 오피킹, 오배송 제로. 한 발 더 나아가 배송 가능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더 확대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에 진행합니다. 롯데마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최첨단 전용센터를 완공했습니다. 2016년 5월 경기도 김포에 문을 연 롯데마트몰 전용센터는 연면적 9천여 평, 지하 1층, 지상 5층의 최첨단 시스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3만여 종의 상품, 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0,000건의 주문량을 처리합니다. 수도권 전용센터는 서울에 초인접한 최적의 위치로 김포와 광명, 구리에 이르는 수도권 권역점의 롯데마트몰 주문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롯데마트몰 전용센터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는 단계부터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상품 피킹을 위해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GTP 피킹 솔루션. 물류 이동 속도 최대 시속 80km. 하루 최대 오더라인 10만 건. 정시 배송 비율 99%. 전용 물류센터를 통한 물류 효율화는 글로벌 물류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의 오카도는 단 한 개의 매장도 없이 온라인 유통만으로 테스코의 독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물류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한 롯데마트. 롯데마트몰 전용센터는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롯데마트몰 전용센터는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당일 수확, 당일 배송 서비스 및 전단계 콜드체인 서비스를 도입해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안심 먹거리를 책임집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도입으로 롯데마트만의 특화 매장 상품을 전국으로 배송합니다. 아시아 탑10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롯데그룹.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고, 이게 이마트 네오센터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2호로, 이마트 네오가 이제 보정의 1호센터가 있었고, 저희가 2호센터였는데, 국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게, 이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아니면 ASRS 아니면 셔틀, GTP,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이러한 시스템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6배송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 새벽 배송보다도 더 많은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죠. 자, 이 김포 지역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고촌 물류센터라고 이 근처가 교통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마켓컬리도 지금 뒤따라 들어왔고, 이마트, 롯데, 각종 물류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3만 개의 SKU를 취급할 수 있고요. 하루에 10,000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0,000건입니다. 자, 그리고 김포센터 하나가 인천권역과 서울의 3분의 1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원래 캐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2호점, 3호점이 원래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마트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쭉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왜 저 좋은 센터를 다들 오픈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게 첨단 자동화 피킹이라고 그랬는데 구스 투 퍼슨이라고 그러죠. 상품이 사람한테 오는 거죠. 상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사람한테 오면은 여기에서 있는 피커가 자기한테 오는 바스켓에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피킹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루에 10만 건의 주문을, 상품을 피킹을 한다.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만 건. 10만 건이라는 게 10만 개의 상품이죠.
10만 개의 상품을 잡아가지고 10,000명의 고객한테 준다. 즉, 한 사람의 고객이 평균 10개 정도의 상품을 주문하고, 그리고 그 10,000건의 그 주문을 처리하는데, 저기 서 있는 피커가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8명이서 10,000건을 처리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에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을 제가 이마트 네오센터를 보면서 왜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지 보여드리면서, 예, 절대로 이 자동화에 대한 환상을 너무 가지시면 안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이 나와 있는 것만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도면이 물류센터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가장 핵심이 되는 설비입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도면 3D로 보시면은 이게 저희는 3층에 이게 이 ASRS 설비가 있는데 이 셔틀 설비에 여기 한 3만 개 정도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자동화 보관 설비가 있고요. 아까 사람이 서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7, 8명. 8명이 서서 여기서 3만 개의 상품이 나오면은 이걸 하나하나 포장을 갖다 하는 거죠. 옆에 탑처럼 세워져 있는 것, 이게 DPS 라인이라 그래서 모든 상품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회전이 좋은 상품들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낸다 그러면은 과연 회전이 가장 좋은 상품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 여기는 반자동 시설이고 여기는 완전 자동 시설이에요. 유통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완전 자동화 시설에다가 A급 상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중간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반반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진짜 회전이 빠른 상품들은 자동화 쓰지 않습니다. 생수, 쌀, 라면, 휴지 여기에 들어갔다가 난리가 나겠죠. 부피도 크고. 그런 상품들은 그냥 바닥에다가 파레팩제로 놓고 회전이 가장 좋은 상품들을 가장 좋은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수동으로 작업하는 그런 일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급 상품, B급 상품 중에서 조금 약간 그나마 회전이 빠른 것들을 반자동, 그걸 DPS라 그러는데 컨베어 벨트를 타고 사람한테 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자동화가 1년에 한두 개 나가는 상품입니다. 혹은 한 달에 한 개 나갈까 말까 하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몽땅 몰아놓고 여기다가 자동화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센터가 CFC라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드 풀피먼트 센터라 그러죠. 대형 풀피먼트 센터를 하나 짓고요. 마지막으로 롯데가 투자한 게 바로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핫하게 떠오를지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아마 롯데가 유일할 겁니다. 다들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 노래를 하는데 아직도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통업체도 완벽한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가 없습니다. 다크스토어에다가 약간의 자동화 설비가 추가된 거지 이렇게 완전 자동화 센터는 롯데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롯데 슈퍼의 어떤 배송을 위해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컨셉이 똑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맞아서. 롯데 슈퍼 의왕 오토프레시 센터입니다. 지금은 이게 롯데마트로 인수가 됐어요. 롯데온으로 통합이 되면서 롯데마트로 인수가 돼서 롯데마트에서 여러분이 지금 새벽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새벽의 온이라는 이름으로 이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단에 로봇이 다니면서 19대의 로봇이 상품을 꺼내서 이 피킹 스테이션에 갖다 주면은 사람이 피킹하는 방식이죠. 상품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담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여기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컨베어 벨트를 타고 DPS, QPS라고 그러죠. QPS를 타고 이 피커한테 오면은 냉장, 냉동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포를 하는 겁니다. 하포를 해서 마지막으로 송장을 붙여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나중에 오후에 끝나기 전에 전체 도면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의미로 견적까지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견적 얘기 안 드리는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큰 금액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랭글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이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잘 오셨다고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2천억짜리 실패담을 들으러 오신 겁니다. 절대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롯데에 지금 저런 시설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고요. 심지어 새벽 배송을 하는지도 거의 모르고 계시고 롯데마트가 김포에 저런 자동화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도대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마트는 다 알 거예요. 이마트는 첨단 센터 있어. 똑같은 센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마트 거보다도 더 자동화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말은 저 센터가 실패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얘기로 따지면은 설비 자체는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스펙대로 만들었어요. 하루에 10,000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10만 개의 상품을 피킹할 수 있고 6배송을 할 수가 있고 정시배송률 99.7%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도 실패했다는 거는 그 스펙으로는 우리가 지금 미래를 예측할 때 택도 없는 스펙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스펙은 맞지만 확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아픔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큰 거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만들어 놓으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 뼈아픈 얘기인지는 오늘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은 자동화가 중요한지 아니면 진짜 뭔가 차별화된 무엇이 중요한지 거기에 승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자동화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2020년 글로벌 매출 1위 기업.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영상 강의할 때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네, 월마트죠. 맞습니다. 2020년 글로벌 매출 1위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마존이네, 뭐 알리바바네 막 다 얘기하십니다. 뭐 애플이네, 구글이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애플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기업을 다 팔아도 애플 못 삽니다. 애플이 2,900조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팔아도 2,000조밖에 안 돼요. 애플이 우리나라 지식회사를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이든 뭐 현대자동차든 SK든 다 사고도 남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매출 보면은 전체 매출의 거의 한 600조를 월마트가 올리고 있고요. 월마트가 이익도 수십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월마트는 이미 사람들한테는 미래의 기업이 아니라 과거의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자, 매출 순위가 20년 연속으로 1등이에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 매출입니다. 근데도 관심이 없죠. 근데 여기 볼까요? 밑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드디어 애플이 10위권 정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11위. 그 다음에 아마존이 13등에 들어왔어요. 아마존이 작년에 1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애플에 비하면 매출이 반토막이니까. 자, 근데 한번 다시 내볼까요? 2021년이죠,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세계 매출 1위가 어느 기업일까요? 압도적으로 월마트가 1위였죠. 20년 연속으로. 어디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21년이라는 얘기가 단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스트레스 하고 있었거든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그 1년간의 매출을 뽑았을 때 아마존이 뒤집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매출 1위 기업이 됩니다. 자그마치 아마존 매출이 720조, 729조고요. 작년 대비해서 2000조가 늘었어요. 200조가 늘었어요. 200조가. 매출이 1년 만에 200조가 늘었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근데 240조가 늘었죠, 아마존이. 그리고 여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조 그냥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한 5% 늘었는데 아마존이 워낙에 20%가 넘게 늘었기 때문에 너무 무시무시하게 올라간 거죠. 물론 코비드 시국도 있었지만 이제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 여기 제가 어저께 현대백화점도 지난주에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 얘기 드렸어요. 애플이 이 얘기 하면서 애플 이거는 6월달 기준입니다. 6월달 기준이니까 지금 더 올라갔죠. 애플이 어떻게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데이터라는 얘기 좀 드려요. 애플은 휴대폰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파는 거고 앱스토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거래 정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삼성은 휴대폰 팔아가지고 잘 만들죠. 플립 나오고 폴더 나오고 잘 만드는데 잘 만들기만 하죠. 그리고 SK텔레콤에 넘기죠. LG에 넘기죠. 휴대폰 판매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없이 껍데기만 파는 데하고 휴대폰은 비록 겉모양은 좀 그런데 진짜 정보를 알짜로 관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 값입니다. 애플의 자산은 60조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2300조가 데이터 값이라는 거예요. 브랜드 로얄티하고 특허권. 근데 보십시오. 제가 몸담았던 롯데쇼핑이 아마 명동점만 팔아도 2조가 넘을 거예요. 잠실점하고 명동점만 팔아도 3조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롯데쇼핑의 주가가 3조밖에 안 돼요. 3조 4천억. 현대백화점 볼까요? 현대백화점의 자산을 다 팔면 4조 7천억이에요. 근데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1조 9천억이죠. 즉, 지금 오프라인 기업들은 그 가치의 반도 인정 못 받고 있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월마트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좀 드렸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죠. 그때 동영상에서 보셨다 그러면은 2021년도쯤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이 그래프는 여기에 위로 올라가면은 퍼센트입니다.
10%부터 100%까지 있는 거고요. 이 연도로 봤을 때 이 각 카테고리, 이 그래프가 각 카테고리예요. 서저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도에 90%가 넘어가 버렸고요. 온라인 매출이. 나머지 뭐 가전이라든지 왕구라든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50%에서 지금 80%까지 카테고리의 침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비식품 카테고리는 거의 50%가 넘게 대부분 5, 60%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거고, 마지막에 견디고 있는 이 식약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게 한 2045년까지는 버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코비드 영향도 있지만 콜드체인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기울기가 빨라졌죠. 이것도 이제 곧 5년, 6년 그 안으로 진짜 50%를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트렌드까지 가고 있다고 봐요. 다행히 글로벌 이커머스 트렌드를 보면 아직까지도 80%가 오프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20%만 온라인입니다. 그럼 그 정도만 보면 아직까지 80%는 오프라인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가 오프라인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오늘 이베이도 계시고 이런 온라인 기업도 계시고 물류업체도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생계를 유지하시죠. 뭐 마트라든지 어디 백화점에 납품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토어를 갖다 열기도 하시고, 아직까지는 80%는 오프라인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자,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에서는 온라인 매출 규모가 5위입니다. 근데 올해는 4위로 올라갑니다. 일본을 꺾고. 글로벌 탑 4까지 올라가고요. 물론 글로벌 1위는 중국인데, 중국은 특이한 게 신유통이라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연계된 매출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뒤에 좀 시간이 되면 그 얘기 드리겠지만, 순수 온라인 매출로 본다면은 뭐 진짜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올라가죠. 자, 우리나라 온라인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는 택배 건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택배 건수가 지금 작년에 33억 건이었죠. 근데 이 33억 건에는 빠진 게 있어요. 쿠팡, 쓱닷컴, 롯데슈퍼, GS슈퍼 이런 사업자 배송은 다 빠진 겁니다. 그 사업자 배송까지 합친다면은 한 50억 건이 나올 거예요. 택배가. 한 집당 200건이 넘는 택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한 집당. 근데 저희 집만 하더라도 한 300건, 400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면 저희 집은 한 400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약간 이제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넘어간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어마무시하게 가파르다는 게, 우리가 보통은 한 30%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벌써 깼죠. 글로벌이 20%인데, 글로벌이 온라인 침투 20%인데 우리나라는 34%고요. 더 무서운 거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34%의 온라인 침투보다 그 밑에 를 보시면은 35%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을 구매하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이 34%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사는데 오프라인을 사기 직전에 저나 여러분처럼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 상품에 QR코드를 찍든지 상품 명함 검색해서 가격이 적당한지, 이게 뭐 다른 뭐 대안이 없는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급하면 오프라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이게 좀 괜찮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옵션 정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미 6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의 영향을 받고 세일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인플루언스 오프라인 세일이라 그래서 이 역할까지, 이 카테고리가 합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한 70%까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식품 쪽 보시면 좀 작게 나왔지만 가끔씩 여러분 교재 없는 것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많이 넣어놨을 겁니다. 식품 쪽의 이 침투율이 2배가 빨라졌어요. 밑에가 식품이고 위에가 비식품인데, 비식품의 침투 속도보다 2배가 빨라집니다. 자, 이게 2.2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식품이 20%고요. 비식품이 40%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식품 43%. 근데 이 그래프가 제일 무서운 게 2020년도 기준으로 161조였고, 지금 올해는 184조가 나올 겁니다. 184조에서 나오는데, 더 무서운 거는 2023년, 불과 내후년이죠. 1년 뒤면은 매출이 240조, 온라인 매출만 240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소매시장이 475조입니다. 그 시장은 크지가 않아요. 그 시장은 1년에 1%도 안 커요. 예상되는 게 2023년에 전체 소매시장은 480조까지 딱 그 정도만 크는데, 그 중에 240조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있었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5년 만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앞으로 3년이면은 정말 처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나하고 내 가족들이 오프라인으로 집중하고 있고 안심하고 있을 때 아마 2, 3년 뒤면은 그 오프라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마트 본사를 지금 매물로 내놨죠. 성수동하고 같이. 뭐 부평점 매각을 했고, 그쪽, 뭐 거의 대부분 지금 매각하려고 지금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롯데도 마찬가지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오프라인 매장을 매각을 해서 그 실탄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갈까? 지금 그거밖에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점포개발팀이라는 팀이 점포를 개발하려 했는데, 지금 그 팀이 점포 폐점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폐점을 시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그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40조가 되는 시기에는 2년 뒤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두 개 중에 한 개는 온라인으로 팔리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프라인 세일즈가 온라인에 영향받는 비율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최초로 50%를 돌파한 나라이자 90%까지도 80% 90%까지도 온라인 영향을 받는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가 될 겁니다. 물론 이 이후로는 이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후로는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프라인이 천천히 정체가 되는 거지 완전히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50%만 하더라도 시장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숫자라는 거죠.